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171회 일부 국내 축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K리그 클래식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안컵이 끝난 이후에 다시 K리그가 재개가 됐고 24라운드가 끝났습니다. 33라운드까지 끝난 상황에서 상위 스플릿 6팀, 하위 스플릿 6팀이 가려지기 때문에 남은 경기 24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9경기 남겨놓고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구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1위가 너무 앞서가고 있어서 네. 사실 은근히 약간 걱정이 됩니다. 스플릿 전에 네, 스플릿 전에 예를 들어 뭐 15점 차이를 넘겨버리면 그렇죠. 그러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 전북의 일정을 쭉 보니까요. 바로 이번 주말에 포항 대 전북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매치업이 아주 중요한 되겠습니다. 두 팀 모두에게 네. 그리고 전체 판도에 아주 중요한 대결이고 그 다음 라운드가 전북의 호남 더비예요. 근데 만약에 전북이 포항과의 대결, 전남과의 대결을 이겨서 넘어가게 되면 조기 우승 가능성이 한껏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일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위 전남, 5위 포항이기 때문에 승점들을 드랍시키고 전북이 승점을 가져버리면 두 경기 다 6점짜리 승부를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전북이. 부산전 같은 경우 저희 전주에 잠깐 갔다 왔는데 경기 내용은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산이 상당히 압박을 하면서 고전했던 전북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럼에도 이기는 축구를 합니다. 전북이 요즘엔요. 그만큼 전북의 발목을 잡는 다른 팀들이 뭐 세밀하게 역습 전개를 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거나 또는 좀 공격적으로 같이 부딪혔을 때 대등한 공격력을 가진 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이재성 선수가 그날 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국, 레오나르도, 루이스 추측 선수를 중심으로 일단 승리를 따냈고 그리고 베라 선수를 영입했는데 베라 선수가 아직 좀 적은 게 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이근호 선수가 또 가세가 됐기 때문에 현재 공격력이라면은 이재성 선수가 가세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역시 우승 안정권에 거의 들어가는 이제 시점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전북이 좀 다른 팀과 좀 다른 것이 그날 바로 이재성 선수를 쉬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원은 권창훈 선수, 전남은 이정호 선수, 포항은 김승대 선수가 그날 뛰었거든요. 교체로 뛰었죠? 선발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뛰었어요. 근데 전북은 아예 이재성 선수를 쉬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산의 자책골 그리고 레오나르도 선수의 또 오랜만에 골 이런 것을 엮어서 결국은 막판에 승리를 거뒀으니까 이런 게 이제 전북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팀들이 이 힘에 접근을 잘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전북을 위협할 수 있는 결과들을 조금 만들어내야 전북도 전체적으로 좀 긴장감을 갈 텐데 물론 지금 전북이 승률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기 내용을 조금 더 개선시켜야 될 그런 과제는 분명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9경기에서 6승 3무이고요. 그렇죠. 승률은 정말 그러니까 좋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북의 한쪽 눈은 이미 간바전에 가 있다. 그러니까 포항, 전남, 인천 다음에 간바와의 홈 경기 그리고 성남, 울산, 서울 그 다음에 간바와 원정 경기거든요. 이 두 경기에 어떻게 보면 전북은 또 이제 한쪽 눈이 이미 그쪽으로 쏠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일 간격으로 지금 빡빡하게 챔피언스리가 껴있는 전북이기 때문에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런 일정을 지금 잘 마무리해야 되는 중요한 8월 달 남아있고요. 유일하다고 하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전북의 눈에 가시는 지금 수원인데요. 네. 10점 차 눈에 가시. 10점 차입니다. 네. 수원 같은 경우 정대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네, 이런 이제 과제가 있었고 김은선 선수 그 부상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서정진 선수를 연속으로 최전방에 넣고 제로톱처럼 거의 이제 움직임을 유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선에 뭐 염기훈, 산토스 또 뭐 이상호 선수나 또 권창훈 선수까지도 압박 올려놓으면 그러한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전체적인 움직임은 세밀하게 패스와 무브먼트를 통해서 잘 가고 보기 좋은 모양새입니다만 역시 전문 포워드가 없기 때문에 경기가 아기자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리안 선수가 아직 몸 상태가 완전히 올라오진 않았다 그러는데요. 90분을 풀로 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완비가 됐을 때는 일리안 선수가 들어가면서 밸런스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성진 선수도 지금 김은선 선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고 앞으로는 그래도 전북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긍정적인 팀은 수원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권창훈 선수가 일단 폼이 아주 좋은 상태이고 그렇죠? 네. 조성진 선수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2호 골까지 터뜨렸는데요. 지난 그렇죠. 경기에서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일리안 미찬스키 선수 그 선수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선수의 활약이 이제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정을 보게 되면 제주 원정, 성남 홈, 울산 홈이 일단 3경기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원이 전북을 추격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제주, 성남, 울산으로 이어지는 이 3연전 여기서 뭐 이 팀의 팬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수원이 만약에 추격을 하고 싶다면 여기서 3연승을 하고 그렇죠. 가야 됩니다. 그 다음 경기는 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포항전 이전에 수원이 얼마나 최대의 승점을 얻고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북의 조기 우승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사실 뭐 수원은 그냥 해결책 하나입니다. 다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6위 이하 팀들에게는 무조건 이겨 승점 따놓고 5위권 경쟁 팀들하고 할 때 승점 6점짜리 경기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리안 선수가 언제쯤 복귀가 돼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공격 화력이 좀 커질 것 같고 권창우 선수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전체적인 결과는 그래도 수원도 상당히 좋은 결과 3연전에서 낼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다음 주중까지가 우승 가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길목인 것이 전북은 그래도 포항 전남 상대하니까 좀 어렵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비교적 그래도 상위권 팀들이 아닌 팀들을 수원은 이제 좀 그렇죠. 연달아 네. 상대를 하기 때문에 물론 성남 같은 경우는 6위 안에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수원의 경우에는 네. 전북이 약간의 실족 가능성이 있는 라이벌 팀들과 할 때 최대한 승점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은 우승의 굉장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열을. 네, 여기 이 판도가 전북과 수원의 행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3위 전남 서울, 4위 서울, 5위 포항을 잠깐 보죠. 이 3, 4, 5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승이 전북현대가 확정이 될 가능성이 좀 확률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위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원도 현실적으로 3위 밖으로 그렇게 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전남, 서울, 포항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부터는 외나무다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맞습니다. 네. FA컵에 지금 전남, 서울, 인천, 울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전남, 서울, 포항이 한 장의 티켓을 갖고 싸울 수도 있고 두 장의 티켓을 갖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밑에서부터 확 치고 올라오는 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세 팀이 또 남은 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지난 광주전이었는데요. 스테보 선수를 아예 선발에서 제외하고 전현철 선수를 공격직에 배치를 시키면서 역시 오르샤 선수 오른발 킥. 네, 이 킥에 요즘에 많이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네, 오르샤 선수가 거의 뭐 4월 26일 첫 번째 공격 포인트를 시작으로 그 이후부터는 공격 포인트 머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대단한 공격 포인트를 지금 양산해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번 세어봤습니다. 네. 4월 26일 이후부터 오르샤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나오지 않은 경기에서 전남이 성적이 어땠나. 네. 오르샤 선수가 4월 26일 이후에 딱 공격 포인트가 없는 경기가 5경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 5경기에서 전남이 3무 2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르샤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나오지 않은 경기에서는 전남이 뭐 요즘 거의 다 이기는 것 같아도 잘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남이 전체적으로 공격 화력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돌아가는 날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도 오르샤에 대한 포인트 의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샤의 포인트가 발생하지 않는 날은 전남도 승점 따기가 조금 어려운 날들이 있고 스테보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령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풀로 계속 가동할 수가 없고 뭔가 교체로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교체를 해서 빼준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로 돌아가는데 결국 시즌 끝날 때까지 스테보 선수의 또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도 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네. 네. 그 서울 같은 경우가 팬들이 조금 이제 기대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아드리아누가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박주영 아드리아누 투톱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일본 대표 출신인 다카기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들어가면서 지난 울산전 같은 경우는 3백에 오스마르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놓고 몰리나 다카기 박주영 아드리아누 투톱. 그날 이제 처음에 그 라인업 들어갈 때 이제 네. 경기를 봤는데 마치 이러면은 6-4 포메이션 되는 거 아니냐. 4는 공격하고 6은 좀 수비하고. 그렇습니다. 울산이 근데 많이 내려놓고 좀 약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빡빡하게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 컨디션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아드리아노하고 박주영 선수가 전반에는 뭐 그렇게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후반 가서 그래도 번뜩이는 장면들이 한 두세 차례 나왔거든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고받는 그런 두 선수가 그래서 박주영 선수가 밖으로 나와 끌고 들어와서 패스를 넣어준 경우도 있고 아드리아노가 또 뒤에서 박주영 선수의 뒷공간 침투를 이용해서 패스를 넣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장점이 잘 조화가 되면 분명히 이제 그동안 서울의 문제가 됐던 박스 근처에서의 세밀한 패스를 통해서 득점까지 가는 이런 루트가 이제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몰리나 선수 폼까지 조금 유지가 된다면 서울이 전남, 서울, 포항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제일 태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박주영 선수도 폼이 좀 올라오고 있었는데 여기에 아드리아노 선수가 가세가 됨으로 인해서 전방에서의 무게감은 지금 확연히 증가를 한 상황이고 뭔가 좀 경기가 안 되다가도 한 방으로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서울에게 그런 기대감이 그렇습니다.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분명히 태풍의 눈인데 다만 일정을 보니까는 서울에게도 고비가 있어요. 뭐냐면 9월 달입니다. 서울은 이제 8월 달에는 부산 원정, 대전 홈, 제주 원정 이래서 비교적 괜찮아요. 그런데 9월에 들어서게 되면 포항 홈, 전북, 수원 원정 그리고 이제 성남 홈을 거치고 광주 홈을 거치면 또 FA컵 준결승 일정이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FA컵 준결승 이전에 포항, 전북, 수원의 3연전이 있는데 여기가 결국은 서울이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맞습니다. 거의 갈림길 아니냐. 예. 근데 포항, 전북, 수원 입장에서도 서울하고 뭐 대충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모든 팀들이 다 순위가 걸려있는 어떤 판도를 판가름하는 대결이니까 여기서 어찌됐건 서울의 운명이나 다른 상위권 팀들의 운명이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포항! 포항이 지금 5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인천전에서 인천도 상당히 이제 수비적으로 견고하게 잘 선전을 했습니다만 김원식 선수,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가 퇴장을 당하면서 포항이 이제 막판에 연속골로 이겼는데요. 여전히 이날도 김승대 선수가 동아시안컵 때문에 선발 출장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라자르가 오랜만에 복귀해서 고무열 티아고와 함께 공격 라인에 형성이 됐습니다만 공격 조직력이 그다지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포항이 그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라자르 같은 선수는 좀 잘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라자르 선수가 지금 공격 포인트가 좀 없어서 그렇지 열심히는 굉장히 뛰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활동폭이라든가 어떤 다재다능성은 갖고 있는 포워드 같은데 아직까지 포항에 확실한 영향가를 지금 주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라자르 선수가 이제는 남은 시즌 동안 뭔가를 좀 해줘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포항은 사실 일정이 좋지가 않아요. 포항의 일정을 제가 쭉 읊어드리자면 일단 전북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전북과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울산 원정, 전남 원정, 수원 홈, 서울 원정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성남 홈까지 있는데 전북, 울산, 전남, 수원, 서울로 이어지는 죽음의 5연전. 이거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 다 강팀인데다가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좀 처져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울산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총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북, 울산, 전남, 수원, 서울 5연전이 이번 주말부터 이제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포항은 사실 일정상으로는 지금 다른 팀들에 비해서 약간 불리한데 이 5연전을 또 잘 넘으면 또 6점짜리 매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는 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세밀한 공격, 중앙에서 원래 좀 약간 세밀하게 공격을 만들어서 포항이 아기자기하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공격, 세밀한 패스들이 잘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측면으로 크로스 공격들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상당히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포항의 공격을 좀 돌파구를 만들려면 이런 강팀과의 경기에서 무언가 해법을 찾아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좀 분위기가 필요한데 그 시점이 언제 되느냐. 포항으로서 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6, 7, 8, 9위 팀 한번 보겠습니다. 이 6, 7, 8, 9위는 상위 스플릿 한 장. 네. 이게 한 장을 놓고 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 묶었습니다. 네, 일단은 성남이 약간 유리에는 보이지만 뭐 경기 수는 많으니까요, 지금. 6위 성남, 7위 광주, 8위 인천, 9위 제주입니다. 승점 차는 6위 성남과 9위 제주가 5점 차밖에 나지 않으니까요. 박빙의 지금 승점 차인데요. 성남 강화위원장이신 한 의원님이 지금 팀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박용지 선수 영입은 괜찮아 보이고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좀 드리블 돌파를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레이나 선수는 사실은
김두현 선수의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팀의 창조적인 공격을 좀 증가시키기 위한 영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네. 한 방은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그런데 황의조 선수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여전히 좀 커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이 최근에 8경기에서 4승 4무거든요. 네. 잘 지진 않죠. 잘 지진 않고 지금 어떤 8경기 무패라는 성적 자체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골을 넣는 데는 뭐 다득점 이렇게는 잘 못하고 네.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황의조 선수가 만약에 지치거나 그렇게 되면은 성남도 위험 부담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정을 봤을 때 이제 성남의 부담은 뭐냐면은 수원, 전북, 전남, 포항, 서울 이른바 성남 지금 위에 있는 5강팀 있지 네. 않습니까? 5강팀과 모두 경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9경기 안에 이 5강팀과의 대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전북전을 제외하면은 네 팀과의 경기가 다 원정이에요. 네. 그 부분은 좀 성남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성남 입장에서도 지금 요 8월, 9월 초 순까지의 일전, 8월 말까지 일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학봉 감독님도 아마 달력 일정표도 아마 네. 계속 뚫어져라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일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지지 않고 승점 관리를 해서 어떻게든 상위 스플릿을 남기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황의조 선수가 득점포가 다시 가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요새 황의조 선수가 뭐 측면도 돌고 뭐 하는데 약간 고립되고 상대 압박에 좀 고전을 하더라고요. 견제에 좀 고전을 하더라고요. 네, 상대. 그리고 뭐 아주 열심히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조금 발생할 수 있다는 대목이 좀 걱정이 돼요. 그렇습니다. 7위 광주 보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시아노 선수를 새로 데려와서 공격 진영에 다시 또 포함을 시켰는데 김호남 선수도 복귀가 됐고 뭐 기존의 2선 공격형 미드필더보는 파비우 그리고 허리에 여름 이찬동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전력 변화는 없이 기존에 했던 아기자기한 또 재미있는 축구 지금 계속 구사는 하고 있는데 무언가 후반기 들어서는 전반기에 비해서는 뭔가 약간 좀 처져 있는 느낌이에요. 네. 네, 뭐 지난 경기만 봐서 뭐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가 과연 이 시기를 버텨내느냐, 네 이제 이 과제가 있는데요. 네, 광주가 약간 이제 처져 보이는 이유는 전반기에 약간 후반부부터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높은 점유율, 높은 전방 지역에서의 압박, 어떤 아기자기한 축구 이런 걸 잘 하는데도 네. 뭐 상대에게 한 방 얻어맞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들은 골을 잘 못 넣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남길 감독이 그 다음부터는 약간 실리적으로 그런 것 돌았어요. 같아요. 네. 네, 게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광주가 원정 10연전에 아주 지옥의 네. 그 유니버시아드 관계로 그렇죠. 원정 10연전이라는 지옥의 일정을 겪다 보니까는 게다가 이제 확실한 득점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뭐 전방 압박 이거보다는 약간은 실리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내려앉고 점유율도 조금 내주고 하는 그런 경기들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이제 홈이니까. 예, 네. 이제는 홈 경기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 이제 가시아노 선수가 그래도 전방 공격수가 하나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다니엘 선수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선수들이 이제 조금 잘 해주면서 원래의 색깔이 다시 좀 살아나야만이 사실은 1점짜리 경기는 광주가 굉장히 잘하는데 네. 이제 순위를 올리려면 결국은 3점짜리 경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과거의 장점도 조금은 다시 회복이 돼야 광주가 3점짜리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일정을 보게 되면 광주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팀들 가운데서는 일정은 가장 좋아요. 일단은 홈에서 홈이 연속으로 있죠? 5연전이 네, 있습니다. 홈 5연전이 그런데 있습니다. 그 홈 5연전의 상대가 대전, 제주, 울산, 인천,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른바 상위 5강 뭐 이 팀이 없는 상태에서 홈 5연전이니까 여기서 승점을 최대한 벌어들이면 광주가 충분히 지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1, 32, 33라운드에 전북, 서울, 수원 경기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 경기 이전에 광주의 일정은 대부분 좀 중하위권 팀 네. 그리고 다 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광주가 원정 10연전 했던 그 아픔을 여기서 이제 최대한 승점 벌어들이면서 모두 지워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가 워낙 이제 홈 경기가 많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 일정상으로는 장점이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8위 인천 같은 경우도 광주처럼 1점 승부, 지지 않는 경기 잘할 것 같았습니다. 반치광이 인천인데요. 역시 전체적으로 이제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상대 공격 역습 시에는 이제 파울로 끊는 경우가 많고 김원식 선수 같이 이제 막 허리에서 최종 수비 라인 전에서 끊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선수도 많고 공격이 잘 안 되면 케빈 선수한테 뛰어서
세컨볼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갖춰놓고 한 골 승부를 하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한때는 좋은 승률까지도 연전해서 만들었던 인천인데 요즘 보면은 이제 반칙이 너무 많다 보니서 그런지요. 김원식 선수 퇴장당하는 경우가 벌써 김원식 선수가 징계로 못 나온 경우가 제 기억만 해도 올 시즌에 몇 번인가요? 네,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제 포항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판정에 대한 불만은 좀 가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전체적으로 불만 분명히 있었죠. 매끄럽지는 못했던 전체 경기라고 여겨지고 또 김동훈 감독이 감독도 이제 그래서 그러다 퇴장을 보니까는 이제 당했습니다. 네. 퇴장도 당했는데 근데 인천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포항전뿐만 아니라 최근 세 경기에서 3연패를 했는데 이게 다 무득점 3연패예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지금 너무 떨어져 영골로서 이제 3연패를 당했다는 부분이 이제 인천의 어떤 약간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장지현 의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골을 넣어서 뭐 승점을 가져온다 그러기보다는 일단은 견고하게 실점하지 지키고 않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골 많이 승부에서, 뛰고 네. 열심히 뛰고 좀 그 과장해서 얘기하면 처절하게 뛴다고 말할 정도로 인천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는데 이 열심히 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조금 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광주 말씀드릴 때도 결국은 골을 못 넣다 보니까는 뭐 원래 철학보다는 약간 좀 실리적인 성향도 이제는 많이 가미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천은 애초부터 실리적인 성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래도 이전까지는 골이 그래도 한 골 정도씩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골을 못 넣다 보니까는 결국은 실리적인 것만으로는 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인천의 최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천이 지금 뭐 이천수 선수를 다시 또 윙으로 선발로 가세도 시키고 공격 쪽에 좀 변화를 주면서 뭔가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득점력이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지지 않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한 방 터지면 또 이기는 경기도 있고 이런 축구를 지금 하다가 그냥 지는 경기로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 달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인천이 여기를 잘 버티려면 결국 골이 터져줘야 된다. 9위 제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전체적으로 용병은 뭐 시로 선수도 그렇고요. 로페는 기존에 좋았던 선수인데 약간 후반기 들어가는 시점 뭐 전후에서 좀 처져 있습니다만 좋은데 제주가 의외로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승점 30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제주가 최근에 이제 좀 제주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딜레마가 뭐냐면은 제주는 사실 올 시즌 전체로만 보면 화끈하게 골을 많이 넣는 팀이에요. 그래서 제주 경기가 사실은 골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터지고 네. 뭐 4대3, 뭐 3대2 이런 경기들이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골을 아무리 화끈하게 넣어봐야 제주가 올 시즌 수비가 대단히 좋지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특히 이제 후반전 들어가면 실점이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76분 이후의 실점이 뭐 엄청나게 많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제주도 최근에 어떻게 경기를 하냐면은 이거 아무리 넣어봐야 실점 많으니까 결국은 뭐 경기 지고 이렇게 자꾸 되니까는 공격하는 선수는 이제 공격만 하고 수비 나머지는 이제 수비적으로 이제 수세적인 운영으로 내려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로페즈 선수가 고립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주가 좀 아기자기하고 정말 화끈한 화력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성향과 그런 게임들을 해 왔는데 그것이 허술한 수비로 인해서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는 결국은 공격수 한두 명 제외하고는 이제 또 좀 수세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경기가 되다 보니까는 요즘은 제주 경기가 그렇게 화끈하지도 않고 로페즈 선수라든가 이제 브라질 선수들의 능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지금 결국은 그러니까 제주는 수비 안정을 찾으면서 원래의 화력을 좀 다시 찾아가야만이 결국은 또 원하는 승점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그 성남전도 그랬습니다만 레이나 선수에게 결국은 중앙 쪽을 허용을 하면서 왼발을 그대로 얻어맞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허리에 제가 보면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 그런 미드필더가 좀 잡아주고 90분간 좀 견고하게 밸런스를 중앙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반 중반 이후로 가면 허리 쪽이 되게 상당히 허술해져요. 그러면서 상대 특히 역습이거나 또는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는 공격에 이렇게 실점을 또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는 뭐 상당히 능력이 좋은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수들은 공격수대로 또 허리의 밸런스는 허리 밸런스대로 같이 이원화가 잘 이루어져서 균형이 맞아야 그래야 제주가 좀 확실히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그런 것을 또 절실히가 느낍니다. 12위 지금 승점으로는 거의 3위하고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는데 문제의 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승점으로만 보면 울산, 부산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중에서는 근데 이미 대전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9위 생각할 때. 제주하고 6점 차니까요. 울산, 10위 울산하고. 그 얘기는 울산의 스쿼드로 봐서는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될 팀이 아니고 자칫하면 야 이거 울산 강등 경쟁을 해야 되나라는 걱정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최근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적 시장에서 코바체비치, 코바라고 불리죠. 코바도 영입을 했고 조영철도 데려왔습니다. 에벨톤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보강까지 했는데도 지난 서울전 경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과의 상대, 서울도 허리라인 수비력이 그렇게 좋은 스쿼드는 아니었는데 같이 전방 1차 압박부터 라인을 올려서 허리라인을 커팅을 하거나 이런 식의 빠른 역습을 하지 않고 그냥 내려서 지역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서 과연 이 위기를 적극적으로 돌파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은 김신욱 선수가 후반 들어가서 지금 폼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헤딩골 그리고 또 기막힌 오른발 터닝 슈팅 골대를 맞은 장면도 있었는데요. 전적으로 이제는 좀 뭐랄까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지금 스쿼드가 사실은 어떤 강팀을 만나도 대등하게 붙어서 싸워야 되는 스쿼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강팀과도 좀 화끈한 경기, 그런 경기를 울산이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전은 서울 얘기할 때도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다카하기 몰리나 오스마르면은 사실 수비적으로 튼튼한 중원은 절대로 아닌데 거기다 쓰리백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제 비는데. 울산이 거기서 아주 소극적인 경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울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수비 최종 수비 라인 그리고 미드필드를 거쳐서 나오는 이른바 빌드업, 이른바 공격 전개. 이 공격 전개 작업 자체가 울산이 이제 선발 라인업을 딱 봤을 때부터 이거 공격 전개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선발 라인업일 때가 꽤 있어요. 구본상 이창용 선수 강원에 있을 때부터 봤습니다만 뭐 사실 3이란 패스를 해서 나가는 그런 유형의 미드필더라고 보긴 조금 힘들고 구본상 선수도 사실은 수비 잘하는 미드필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하성민 선수도 뭐 그렇습니다. 그 세 선수의 어떤 성향이 어떻게 보면 좀 다 비슷비슷하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빌드업을 좀 책임져 줄 만한 그런 중원의 선수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울을 여하히 공략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는 울산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된다. 그러니까 장지현 의원님 말씀 이제 어떤 경기적인 적극성 거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선수들의 성향에 따른 어떤 라인업에 있어서의 적극성부터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울산에게는 해주고 싶고 전체적으로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일정 자체를 보시게 되면 일정이 이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산 원정 경기가 바로 이제 주말에 열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산 대 울산전은요. 단두대 매치죠. 물론 아직까지 33라운드까지 가려면 좀 멀고 그리고 하위 스플릿 팀들끼리는 어차피 나중에 다시 6점짜리 매치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대목에서 부산하고 울산하고 일단 한번 만났다는 사실은 11위 팀. 여기서 이제 승점 부산이 4점 차. 이기면은 이제 1점 차로 이제 좁혀드는 거고 울산이 이기면은 7점 차가 되니까 부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전하고 같이 노세요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산과 부산의 이번 주말 경기는 상위권 팀들 경기 못지않게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울산의 상대가 포항 수원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울산도 지금 부산, 포항, 수원 여기서 뭔가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은 그 이후로 가면 갈수록 울산도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말부터의 세 경기가 울산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울산,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전주 가서 봤더니 우와 엄청나게 뛰어요. 압박하고 마치 1라운드 울산 보듯이 울산이 1라운드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를? 칭찬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야 엄청 저거 너무 오버페이스 아닌가? 막 싶을 정도로 뛰더라고요. 전북도 상당히 그래서 고전했고. 그래서 그날 이제 결과는 점유율과 슈팅 수가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 체력존 박준강 선수도 막 경기 막판에 막 힘들어 죽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지금 연전 3일 간격으로 일단 당분간은 몇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전북전에 저렇게 달려드는. 과연 이러한 경기력이 다음 3일 간격으로 계속 유지가 되느냐에 대한 저는 걱정이 조금 들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선택과 집중 그런 부분도 분명히 데니스 감독 된 체제에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이라는 선수 후반 교체 투입됐어요. 김동섭 선수가 아직 확실하게 폼을 못 끌어올리는 상황 같은데 빌이라는 선수는 체격 조건 좋고 제가 보니까 조금 팀에 적응만 하면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얼마큼 빨리 올라오느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치가 좀 결부가 되면 부산도 어느 정도 상승 효과를 줄 것 같은데 사실 전북전은 조금 경기력 내용에 비해선 부산이 운이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향후 경기들이 조금 걱정되는 그만큼 좀 많이 뛰었던 경기입니다. 그래도 지금 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 네. 가운데에서는 빌 선수가 그래도 좀 신뢰를 할 만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장 의원님 말씀대로 빌 선수가 잘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부산의 올 시즌 물론 득점이 적은 게 득점력이 저조한 게 가장 큰 문제긴 한데 수비 불안도 사실 부산의 지금까지의 발목을 잡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제가 제주 말씀을 드릴 때 제주가 76분 이후에 실점이 대단히 많다고 그랬는데 제주보다 76분 이후에 실점이 2골 더 많은 팀이 부산이에요. 네. 76분 이후 이제 종료 시점까지만 해서 무려 14골을 실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북전도 2골이다. 그 76분 이후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건 또 자책골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이 뭐 지금 골이 저조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빌 선수에게 좀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만 단번에 해결은 안 되는데 지금 이 수비 불안의 문제 그리고 뒷심 부족의 문제는 정말 올 시즌 끝까지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부산이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 부산 그리고 최하위 대전이 있는데 글쎄요. 승점 차가 이제 8점 단 1승했습니다. 올 시즌에 사실상 최문식 감독행 체제에서 지금 뭐 선수들을 완전히 뭐 뒤집어 엎고 거의 뭐 11명 내보내고 11명 뭐 다시 또 데려보내고 브라질 선수들로 다 또 바꾸고 뭐 했습니다만 글쎄 아직까지는 조직력을 좀 점검해야 될 시간이 수원전을 통해서 보면은 필요할 것 같았고 올 시즌은 일단 남은 라운드 한 경기 한 경기 부담 없이 좀 선전을 펼치면서 대전이 좀 희망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승점입니다. 대전은 이제 뭐 모든 경기가 이제는 정말 뭐 목숨 걸고 하는 경기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스플릿 하기 이전까지 최선으로 좀 승점을 따라붙어 놔야 스플릿 이후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6점짜리 매치가 이제 계속 벌어지니까 그렇죠. 어찌됐건 스플릿 이전까지 그래도 승점을 많이 추격을 해놔야 그 다음에 한번 마지막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마련이 될 텐데 이제 대전은 일정상으로 보시게 되면 8월에 3경기가 저는 고비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성남과의 홈 경기가 잡혀 있고요. 주말에 그 이후에 3연전이 다 원정인데 광주 원정, 서울 원정, 인천 원정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겠군요. 잡을 경기 확실하게 집중하고. 대전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어려운 와중에 원정 3연전을 치르게 되거든요. 저는 이 원정 3연전에서 대전이 얼마만큼 승점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가 결국은 뭐 전체 시즌을 판가름하는 어떤 지표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대전이 최근에 어떤 공격의 유기적인 측면이나 이런 건 분명히 향상이 됐어요. 최문식 감독 부임 이후에 뭐 점유율도 올라갔고 전방 압박도 좋아지면서 게다가 지금 이제 아드리아노 선수는 떠났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해 주셨던 완델손 선수를 중심으로 뭐 닐톤이라든가 브라질 선수들이 또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 넣었죠. 완델 선수 프리킥 정말 멋있었는데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된 것이 굉장히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한희건 선수, 고민혁 선수 등이 또 열심히 뛰어주면서 완델손, 한희건, 고민혁 뭐 유기적인 공격은 어느 정도는 지금 좀 좋아지고 있는 와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또 점을 찍어서 골까지 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대전의 최대의 숙제가 될 겁니다. 일단은 남은 시즌 동안 뭐 조직력을 다시 또 점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버릴 경기라는 얘기는 강팀하고 경기, 지지 않는 경기를 어떻게든 1점을 따고 확실하게 승점 3점 따를 수 있는 경기에서 집중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수원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실리적으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하려고 하는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다음 경기가 성남홈 이 경기는 아마 잡으려고 할 겁니다. 광주 원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인천 원정도 마찬가지고 대비하고 계세요? 성남도 마찬가지죠. 지금 성남도 6위 수성 혹은 뭐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잡아야죠. 오늘의 답입니다. 다들 지금 이제는 9경기가 사실은 모든 팀들에게 거의 결승전이죠. 모든 팀이 다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이제 대비하고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뭐 이 경기를 잡아야 돼서 집중하느냐 그런 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제 누가 얼만큼 선수들이 더 조직력 잘 맞추고 또 집중력 발휘해서 또 행운까지 따라줄 수 있느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71회 스플릿 라운드 9경기를 남겨놓고 그 9경기까지의 어떤 포인트를 좀 미리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